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인술의 현장 전정입니다. 우리나라가 1894년대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또 조선 말기에 있어서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라는 주가 있습니다. 동쪽 끝 해안인데요. 그 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플로렌스 머레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목사의 딸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조선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플로렌스 머레이라는 분은요, 목사의 딸인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보아오면서 봉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플로렌스 머레이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캐나다 장로회가 여성에게는 목사직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소명을 가진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의사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당시 캐나다 사회도 보수적인 사회라 여자가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을 의학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을 의학생으로 뽑는 학교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노바스코샤주 주도인 헬리팩스의 달하우지 의과대학에서는 여성을 의학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플로렌스 머레이가 그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머레이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요.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많은 남자 의학생들이 군인으로 차출이 되어서 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머레이의 남자 동창 하나가 프랑스의 어느 전선에서 참호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머레이는 모든 취미 활동을 끊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하는 거랄지, 영화를 보는 거랄지, 이러한 취미 활동을 모두 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간 자기의 남자 동창의 소식을 듣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머레이는 의학생 시절에 적십자사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머레이가 어느 날 편지를 한 장 받습니다. 어디에서 온 편지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편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맥밀란이라는 분이, 이 맥밀란이라는 분은 역시 노바스코샤주 출신의 의사예요. 이 맥밀란이라는 분은요, 1903년 무렵에 함흥에 재해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의 치료를 했어요. 이 맥밀란이라는 의사는 함경남도뿐만이 아니라 함경북도에 도청이 있는 것이 청진이죠. 자, 함경북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소위 간도지방까지 소위 봉사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서양 의사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대부분이 남자 의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는 남녀 유별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질병에 걸려도 결코 병원에 오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 의사에게 여성의 몸을 맡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선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맥밀란의 활동은 중병 환자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의 의술 활동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그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존경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맹부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니까
후임 여성 의사는 없고 하니까 캐나다 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혹시 여성 의사를 파송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추천한 사람이 머레이였었습니다. 따라서 머레이는 맥밀란에게 간절한 편지를 받고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맥밀란 선생님처럼 저러한 자세로 나는 삶을 살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20대 초반의 젊은 의사 머레이는 한경남도 원산으로 이동을 하고 원산에서 다시 함흥으로 이동을 해서 맥밀란 선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밀란 선생으로부터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익숙해야 되니까 함흥에 머물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머레이가 조선에 도착을 해서 함흥 재해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맥밀란 선생이 사망하고 맙니다. 함흥 재해병원 옆에는 영생여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그 영생여학교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여학생들을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함흥 시민들도 점차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맥밀란은 밤낮 없이 치료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감염에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머레이가 나중에 그의 기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기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낮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녹초가 됩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조선의 지방을 다니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치 높은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선의 환자들에게 인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머레이는 어찌됐든 선생님의 뜻을 자기가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인, 한국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은 둘째치고 위생환경 상태가 너무나 나쁘니까 회충 환자 등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이들이 소위 기생충 합병증을 적어도 2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회충의 무리가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뱃속에서 소위 창자 통로를 틀어막아 가지고 절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같은 게 숱합니다. 이렇게 만연한 기생충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겠는데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7살짜리 소녀가 엄마 등에 업혀서 머레이에게 왔습니다. 머레이가 딱 보니까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소위 살기가 힘든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혹시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해부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조선 관습상 시신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7살 소녀의 엄마는 이렇게 죽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해부가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응낙을 합니다. 머레이가 그 7살짜리 소녀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데 놀랍게도 소녀의 뱃속에는 500마리의 회충이 있어요. 약을 투여하고 뭐하고 해서 300마리까지 줄이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으나 결국 이 소녀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머레이가 검시를 하죠. 위, 창자 등에는 회충이 가득하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얘기는 불과 1920년대, 어찌 보면 뭐 1970년대까지도 이어진 우리의 의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또 머레이가 경험한 어떤 산모의 경우에는요, 불과 16살짜리 소녀 산모가 어떤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병원으로 온 거예요. 몸은 이 16살짜리가 꼽사등이처럼 몸이 약간 기형적 상태로 신음을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남편인데 자기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난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산을 겪는 16살짜리 소녀를 살려야 했기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척추 아래 이제 결핵으로서 꼽사등이가 이미 된 상태였고 골반조차도 감염이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산모를 살릴 것인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당연히 산모를 살려야죠. 아이는 죽었어요. 이 60대 할아버지 남편이 너무나 억울해해요. 자기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여의사 머레이를 불신을 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머레이는 그 16살 산모의 뒷얘기가 무척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제는 17살이 되었을 이 소녀 산모가 다시 머레이를 찾아온 겁니다. 그 할아버지 남편과 함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상황이 비참하지 않나요? 머레이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산모의 복부 절개 수술을 통해서 산모를 살린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16, 17 소녀 산모의 뒷얘기는 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여성의 현실이었고 조선의 의료의 현실이었죠. 1920년대라는 얘기죠. 머레이가 이런 인술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가운데 머레이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당시에 이제 함흥이나 원산, 특히 함흥, 흥남 이런 지역은요, 일제가 조선을 이미 집어삼키고 또 만주진치를 하기 위해서 공업도시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음촌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가난한 소녀들이 그 매음촌으로 팔려요. 소위 영생여학교를 다닐 정도가 되면요, 그래도 그 집안은 대개 이제 깨인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생여학교에 다니던 어느 여학생이 부모가 갑작스럽게 전염병 등으로 연달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그 집안이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삼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남봉꾼이었던 모양이죠. 자기 조카를 당시 일본 돈 50엔, 그건 달러로 25달러예요. 50엔을 받고 자기 조카를 매음업자에게 팝니다. 그 소식을 머레이가 들어요. 자기가 돌보기도 했던 그 이름이 고순희라는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을 어떻게든 빼내와야 되겠는데 사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주와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150엔에 여학생을 사와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 국경도시에서 소위 구제소, 시약소 등에서 근무하게 한 똑똑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역시 머레이가 돈을 주고 매응굴에서 탈출시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회령 사람이었는데요. 회령에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부채를 부인이 떠안았던 거죠. 그 부채를 갚지 못하자 소위 전주들이 이 여인을 매응굴에 팔아버린 겁니다. 머레이는 이 여인 역시 그 매응굴에서 빼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을 해줍니다. 아마도 머레이가 어린 시절 가졌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자세가 아니었었으면 의사로서 활동도 바쁜데 그러한 다양한 사회 구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로렌스 머레이는요,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21년을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가 어딥니까? 그 21년의 기간이 일제강점기예요. 1920년대에는 그래도 의사라는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일제 경찰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일본말을 모국어로 써라 라고 강요를 하고 모든 병원의 행정 서류에는 반드시 일본어로 써라 하면서 소위 많은 제재를 가해요. 예를 들자면 순회 진료를 가면 기차를 탈 때, 기차를 내릴 때, 기차에 내려서 다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때 일일이 여행의 목적, 기간 또는 심지어는 의사 머레이의 부모 이름, 나이 이런 것까지 다 묻습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순회를 못하게끔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머레이는 함경도 지방 각 군마다 또 시골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치료를 합니다. 그 무렵에 이제 독립운동가인 김야견 선생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 또는 김야견 선생이 세운 학교에서 성장한 많은 우리의 조선의 선각자들이 활동을 하죠. 그때 머레이가 용정의 성교병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들이 일제에 시달리거나 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소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소위 기독교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1935년 전선이 점점 넓어지면서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상황이 돼요. 세브란스 출신들, 그 무렵에는 세브란스 출신들의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오진, 함흥이나 청진에까지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들이 옵니다. 오면은 그들을 일제가 쫓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어 전용 정책 같은 또 창씨 개명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머레이의 선교보고에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일제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병원과 병원 소유의 땅, 소위 캐나다 장로회가 사회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던 병원이나 농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땅들까지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2년 일제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서양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머레이에게 추방을 명합니다. 머레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양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머레이의 삶은 한국과의 인연을 21년 만에 강제 추방으로서 끝이 납니다. 21년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한경도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 머레이의 삶은 여기로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아직도 한국에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들의 눈빛이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